반갑습니다. 악동 뮤지션 아빠 이성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주세희입니다. 네. 너무 좁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이성근 선교사 이렇게 소개받기보다는 그냥 악동 아빠, 악동 엄마로 이렇게 많이 불려다니고 그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악동 뮤지션 참 이런 아이들 참 훌륭하게 키운 훌륭한 부모님 모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한 일이 별로 없구나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자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 저희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악동 뮤지션 때문에 악동 뮤지션이 정말 이뻐 보이고 또 훌륭해 보이니까 그 부모도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참 영광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예.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좀 띄워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악동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세요. 이게 별로 좋아 보이는 그 어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뜻은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게 악할 악이 아니고요, 이게 조울락자입니다. 그래서 음악할 때도 악이 조울락자를 쓰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악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TV를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또 많이 주목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악동 뮤지션처럼 키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이렇게 우승할 줄 전혀 몰랐고요, 또 우승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시작한 것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우승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대회 끝나자마자 몽골에 가서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어떻게 행하실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몽골에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터뷰를 요청이 왔지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들에서, 보도 매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악동 뮤지션이 몽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는데 이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염소들과 소들과 양들과 더불어서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닌 자유로운 영혼이었지 않겠냐. 그것이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만들어준 것이지 않겠는가. 또는 이 아이들은 홈스쿨을 했다 그러는데 이 독특한 교육 환경 때문이지 않겠는가 라고 추측성 기사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단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의 그 스토리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몽골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는 푸른 초원 있습니다. 특별히 7월달, 8월달 이 두 달이 여름인데 정말 높은 하늘, 아주 깨끗한 어떤 그런 자연 환경들, 푸른 초원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을 해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겨울입니다. 매년 1월달, 2월에 되면 가장 추운 날씨인데 도심이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요. 또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영하 50도 이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척박해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이제 황사 때문에 참 힘든 그 시기인데 한국에서 황사 시기가 끝나면 몽골로 이제 바람이 울란바타르 쪽으로 저희 북쪽으로 위치하는데 불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 황사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월 심지어 6월 달에도 눈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초원에 가서 뛰놀 수 있었겠습니까? 홈스쿨은요, 이미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소개가 됐는데 저희 부부가 특별한 어떤 교육의 방침이나
철학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홈스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고,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홈스쿨이라는 걸 했는데 저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결코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만들어주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에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내게 됐는데, 이 교육에 관한 책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먼저 저희보다 책을 먼저 썼는데요, 목소리 높이 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책을, 제가 이제 이전에는 원래 출판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쓴 책들을 제가 다 교정교육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환경, 같은 어떤 조건, 같은 사건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홈스쿨이라는 걸 하면서 집 안에서 24시간 내내 붙어있는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때는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동 미션 어떻게 컸어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쓴 책에는 내용이 달랐어요. 아이들이 느끼고 배운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낳은 아이들인데 부모인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입장에서, 이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 또 책을 내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강연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 책이 이제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고, 저희가 이 강연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먼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신앙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일반적인 언어로 좀 바꾸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고, 또 이것이 이제 강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할 건데요. 이렇게 큰 제목이 보이시나요?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큰 제목을 같이 읽어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명이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저희 아이들 사진을 방금 보셨죠? 혹은 TV에서도 보고 계시죠? 예쁘지 않나요? 네, 잘생기지 않았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아이들보다 잘생기거나 예쁜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그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아이들도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존재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요. 적어도 부모님한테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최고인 존재로 태어나죠. 이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우리 아이들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그 유치부 다닐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수연아, 너는 뭐죠?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저희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저보고 걸작품이래요. 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래요. 이 이야기를 막 자랑하면서 본인이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걸작품이구나. 내 아이가 최고의 걸작품이었구나. 그쯤에 이제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어요. 한 4살짜리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께서 제게 이제 일주일 동안 저를 아이에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요, 조금 말도 잘 안 듣고 밥도 잘 안 먹고 고집도 세고, 좀 개구쟁이에요. 데리고 있는 기간 동안 좀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을 지켜봤는데, 밥도 잘 먹고 말도 잘 듣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네 하면서 너무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저랑 잘 있다가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너는
얼굴만 예쁜 줄 알았는데, 잘생긴 줄 알았는데 넌 참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나랑 지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놀러 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요,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저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이인가 봐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랬는데, 나도 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저리 안 가? 꼴보기 싫어.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하시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요,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말 속에서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아이는 걸작품인데,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정작 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아이들에게 흠집을 내는 게 나였구나. 제가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말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많이 너 때문이란 말을 많이 하세요.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너 때문에 엄마가 돈 버는 거야. 너 대학 가는 거 나 때문이야?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얹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구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나 때문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덕분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집에 가셔서 네 덕분에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참 좋아. 라는 말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자라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담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큼의 그 가치만큼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가 지금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 해서 주로 우리 아이들, 저희도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 잔소리처럼 훈계처럼 어렸을 때 자주 해주었던 말들이거든요. 이것을 10계명으로 구성한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너 하나만으로 충분해. 네가 최고야,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해, 약점이 있어. 혼자 살 수가 없어. 너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너를 돌보아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곁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크면 자라면서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체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춘기 시기가 되니까 극명하게 드러나요. 저희 큰아들 찬혁이가 사춘기가 됐더니 막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저 가요 듣고 싶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가요 금지 좀 규칙이 있었는데, 가요도 듣고 싶고, 뭐 아이들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도 보고 싶고요. 또 그 스키니진이라고,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막 딱 달라붙는 옷이더라고요. 남자아이가 무슨 그런 여자애처럼 그런 걸 입어 하면서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아져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뿐만 아니라 공부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잠깐 동안 영어권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홈스쿨 그룹에 파트타임으로 예체능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권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웰컴, 환영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희 영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너희들 한국 아이들이잖아. 영어권 아이가 아니잖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함께 피크닉도, 소풍도 가고 또 공차로도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이 사실 친구가 없어서 그것이 가장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잠깐 그 평일날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가 그때 생겼어요. 하루는 찬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윗의 것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 컨텐츠를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이 아이들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줬습니다. 이미 저희가 시간표로는 공부 시간이 다 끝났어요. 6시, 5시, 6시면 끝나는데 밤새도록,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까지도 이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 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때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요, 10년 동안 가계부 때문에 싸웠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도 뭐 금전출납부도 쓰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만 제 아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가계부를 써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당신이 살림을 하니까 가계부를 써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잘 안 돼요. 한 달, 2달 지나도 안 됩니다. 1년, 2년 지나도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여자가 돼가지고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살림하는 사람은 왜 가계부를 못 써?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다른 일로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이 가계부 문제 가지고는 매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나서야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 TV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어느 강의하는 곳에 가서 들었는데 본래 남자와 여자가 다르답니다. 생리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정서와 감정 시스템과 사고 체계가 다르대요. 남자분들은 다 결과 중심적이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 여성분들은 과정을 감정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뭐 다툼하다 보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이런 하소연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여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인정한 거는 우리 아내는 원래부터 가계부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인정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으로 가계부는 내가 쓸 테니까 당신은 쓴 거 영수증만 잘 모아놔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제가 가계부를 썼습니다. 제가 쓴 가계부가 저를 만족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평화가 온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덤이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걸 해야 돼.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노력해서 극복하면 참 좋지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가계부를 쓰지 못하는 거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것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움켜쥐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대신 누군가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저 같은 사람하고 살면은 내가 혼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공부가 중요한 시기 때 자꾸 친구들을 옆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그 옆에 돌려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임대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답게 어른답게 나이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나이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스마트폰만 열어도 인터넷만 봐도요, TV만 켜놔도요, 그냥 다 가족들이 한 방에 있고 거실에 모여 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지 못할 만한 합당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생각을 만들어요. 사고, 가치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머님들 저녁 때 막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를 봅니다. 막장 드라마를 해요. 막 해서 뭐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재밌게 보십니다. 예. 근데 발밑에서 아이들은 막 놀고 있어요. 애들이 그걸 이해는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저걸 보면서 저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봐요. 재밌게 보더라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커가지고는요, 더 이상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 잘못이라고, 이건 죄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노래 가사를 듣는 거, 그래서 저희가 요 금지를 규칙을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였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말 자체가 그 나이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나이답게 자랄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 역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결핍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이 크게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뭐 가산이 다 무너졌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을 다녀야 됐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쁜 길을 빠지지 않으려고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칭찬이.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저는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만큼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저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자랐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 특별히 남자인 우리 큰아이가 사춘기가 될 때는 그 옆에서 친구처럼 이 사춘기를 잘 통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사춘기적인 그런 엉뚱한 생각과 그 말들과 행동을 하면서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그래? 막 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는 네 나이 때 안 그랬어. 그러면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이의 사춘기를요. 갈등을 겪으면서. 근데 1년 정도 지나서요, 제가 인정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아이의 사춘기와 제가 겪었던 사춘기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제가 자라날 때, 찬혁이 나이 때, 그 사춘기 때 저의 옆에서 저를 케어해 주거나 심지어 잔소리 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나서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는요, 그 아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왜일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사춘기 때 그 나이다움이 없었어요. 나이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 사춘기의 아이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아빠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네 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라. 좋은 추억이 뭘까? 요즘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날에 이렇게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사서 아이에게 이렇게 안겨줘요. 예,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이것이 과연 그래,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면 아이의 머릿속에 남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매년마다 똑같은 선물을 해준다면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까? 당연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추억. 그 안에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추억은 어디에서 나오나? 저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저랑 이제 3년 동안 저희 가족이 그러니까 몽골에 간 지 3년 만에 저희가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비자 때문에 나와서 이제 저희 딸과 제가 서울 구경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3년 전에 갔었을 때는 몽골에 가기 전에는 한국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3년 만에 한국의 환경이 완전 바뀐 거예요. 특별히 그 지하철. 제가 저희 딸과 지하철을 딱 타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3년 전에는요, 사람들이 책도 읽고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 책도 읽고 얘기도 하고 있었고 그런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저희 딸과 저는요, 그것이 신세계 같았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도 같았어요. 살짝 소름 끼치더라고요. 와, 3년 만에 한국이 이렇게 변했나? 저희 맞은편에 어떤 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양쪽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를 지켜보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막 이렇게 치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께서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엄마. 좀 이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안 되니까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치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흔들면 아빠. 엄마한테 해라, 엄마한테. 네, 이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의 그 사이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 저희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과 제가 거의 유일하게 그 지하철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엄마 쟤 좀 보세요. 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불쌍해? 쟤는요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애 같지가 않아요. 혼자 있는 애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는요 부모님이 내리실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내렸어요. 그 아이가 내리자 저희 딸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요. 그래? 내가 네 엄마라서 좋아? 왜 내가 네 엄마라서 좋은데?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엄마는 항상 저랑 눈을 맞추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참 좋아요. 참 좋았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 딸이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는데 좋았던 기억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엄마가 항상 우산을 들고 학교를 찾아왔대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진대요. 그렇구나.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에게는 당연한 삶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구나.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겨울에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논다는 거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놀긴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고 놀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금요 이불 극장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금요일마다 우리 집이 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뭐 1편부터 이렇게 완결편까지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작은 테레비지만 거기다 USB로 연결을 해서 그날만큼 아이들에게 허락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탄산음료와 색소가 들어간 과자를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그걸 잔뜩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큰 볼 4개에다가 그거를 나눠요. 담아서. 아빠 껴안고 엄마 껴안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나씩 껴안고 앉아서 왜 이불 극장이냐면 바닥에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에다 이불을 잔뜩 깔고 그 이불을 덮어야 돼요. 왜냐면 겨울에 거실에도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얼굴만 내놓고 이제 그 과자를 껴안고 테레비를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그럼 정말 1편부터 16편까지요 16시간을 TV를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엄마 우리 그거 또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는 한국에서 아이들과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테레비도 좀 크고요. 지금은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요. 컨텐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재밌는 거 골라서 보자 해서 1편부터 이제 20편까지 있는 거를 보려고 이제 과자를 잔뜩 사다가 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1편이 지나고 2편이 지났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때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생각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피곤해서 들어가 잘래요. 그래서 그래 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잤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몽골에서 그런 추억들을 쌓기를 참 잘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구나. 재미없는 일이 돼버리는구나. 우리가 추억을 쌓을 때 그 나이대 맞는 그 나이대 가장 재밌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추억을 주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따뜻한 기억, 즐거운 기억, 사랑이 가득했던 기억들을 추억으로 차곡차곡 만들어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품을 떠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옆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고 있고 학교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닥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고마워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그 끝에서 돌아와야 할 곳인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따뜻한 기억, 즐거운 기억, 사랑이 가득했던 기억들을 많이 심어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인생을 살다가 과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날까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까요? 원래 순리대로라면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맞는데 요즘은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이 아주 그것을 정말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이 알려지고 희생자들 가운데 아이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었고 노래를 잘 만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어떤 분의 도움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의 전시회가 있었고요. 또 작곡가들이나 가수들이 도와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아이의 그 노래들을 음반을 내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 때.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 꿈 잘 펼칠 수 있도록 내가 환경 만들어주고 도와줬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네, 5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네,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라. 감사가 많은 아이들이 만족감이 높고요. 만족감이 높은 아이들이 배려심이 넘쳐난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배려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배려를 안 한대요. 자기 자신도 배려하지 않지만 이웃과 부모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행복지수도 꼴찌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의 행복지수도 거의 바닥에 가깝다고 해요. 반면에 정말 뭐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은 다 이렇게 상위권을 돌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제가 몽골에서 살다가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풍족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살 때 그 2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후원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몇 달 정도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몽골에서 살아가는데 뭐 택도 없죠. 집세만 해도 50만 원이 가까이가 되는데 이거를 집세도 못 내지만 저희가 먹을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군다나 그때가 날씨가 가장 춥다는 1월, 가장 추운 1월 달에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정말 추운 날씨였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어른들이야 성교하겠다고 엄마 아빠는 갔지만 우리 아이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정말 쌀과 밥과 김과 간장만으로 2달, 3달을 버틴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광대뼈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점점 좋은 말로 날씬해지고 있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1월 달 그쯤에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춥지만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집 주변에 게르라고 이렇게 몽골 전통 가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해주세요. 그 게르에서 얼어 죽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대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나눴더니 아이들이 묵상을 하고 이제 같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요라고 해서 이제 묵상 시키고 묵상 끝나거나 저희가 같이 나누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답을 들었어요. 엄마, 저희 큰아들이 엄마, 저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뭔데? 라고 했더니 저희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 떼고 10분의 1을 또 구제비로 떼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도와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맨날 밥하고 김에다 간장 찍어 먹으면서 뭘 다른 애들을 돕는다고 그래? 너네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너네나 먼저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그래도 저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김이지만 밥이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따뜻한 집, 이불 덮고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저희는 참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저희는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사실 놀랬어요.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그때부터 모은 돈을 사실 저희가 1년씩 모아서 그래봐야 뭐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됐지만 그 돈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더니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뿌듯해하고 정말 본인이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거야. 우리는 가진 게 많은 거야. 우린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아. 너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우린 집이 있잖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잖아. 이것만으로도 우린 참 행복한 거야 라고 그거를 거의 매일매일 얘기를 해줬더니 나중엔 이 아이가 되려 이제 반대로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공부 잘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배우기 전에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차기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식이 있기 전에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 수고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늘 부족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면 얼마나 기특할까 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저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보다 빈곤한 사람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을 경험하는 할 때 나는 저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난 저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구나 라고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때 또 배려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같이 읽어주세요. 네, 아이들 칭찬해 주실 때 지금처럼 칭찬해 주시나요? 와우, 정말 멋진 걸 이러면서. 영혼 없는 소리로. 와우는 감탄사죠. 그죠? 감탄하면서 해주셔야 되죠.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와우! 정말 멋진 것? 우와, 대박! 네, 저희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가끔 저는 저희 남편이 워낙 소리를 잘 질러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은 칭찬에 목말라 하고요. 칭찬에 갈구하더라고요. 부모가 좋은 관객이 되어주라고 했는데 어떤 관객이 정말 좋은 관객일까 생각해보면 무대에 있는 배우나 가수들이 노래를 했을 때 기립해서 열광적으로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 질러주는 그 관객들이 정말 좋은 관객이고 그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서 배우나 가수들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보니까 아기 때 특히 어렸을 때 칭찬해주면 정말 그 부모가 너무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모에게 어필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어린이집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오면 와가지고 부모님,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재롱을 떨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다른 걸 하면은 지루하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은요 배워가지고 온 거 어제 한 거 또 보여주고 지금 배워온 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똑같은 거 계속 보여줘요. 그게 한 10분, 20분, 30분 하고 이제 그만하면 좋은데 아이들은 계속 하죠. 한 30분이 넘어가도 1시간이 넘어가도 심지어 저희 아이들은 2시간이 넘어가도 저희 부부 앞에서 재롱을 떤 적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요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부모였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2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뭐 넘어갈 수 있어요. 막 칭찬해주면서. 근데 2시간이 넘어가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를 막 박수 쳐주고 와 잘한다 하다가 이제
캠코더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찍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네 찍는 줄 알고 막 캠코더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30분 정도 찍어주면 저희도 이제 팔이 아프고 하니까 그걸 테레비에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테레비에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 테레비를 보면서 막 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가 자기들이 지쳐요. 나중에 이제 지네들이 다 정리하고 엄마 이제 그만 내일 할게요. 딱 그러면서 들어가요.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칭찬해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이 방법은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칭찬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내가 이 모든 재롱을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해줬잖아요. 이것이 칭찬이더라고요. 자, 저희 찬혁이가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온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서 한인교회 다닐 때 제가 한인교회 교사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 형이 그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형이 아이팟이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그 당시에 아이팟은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어요. 아이팟만 갖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걸 노랫말로 적은 거죠. 엄마 나 아이팟이 갖고 싶어요. 아이팟 사주세요. 후렴이 전부 다 아이팟. 이렇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멜로디까지 붙여가지고 자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학생부 전체에게 부르게 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사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애들이 다 아이팟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유, 쟤 왜 저러냐. 고3이 돼가지고 이 동생들한테 본이 되지 못할 망정 저렇게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형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저 형 멋있다. 나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예, 이게 노래를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집에 오더니 자기 방에 가서 막 뭘 뚱땅뚱땅 해요. 평소에는 쳐다도 안 봤던 기타. 제가 기타를 가르쳐 보려고 아이에게 어떤 형에게 이제 2달 동안 아이를 맡겼는데 그 형이 2달을 하다 떨어졌어요. 선생님, 저는요 정말 이렇게 기타를 배우기 싫어하는 애는 처음이에요. 저 더 이상 못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2달 배우다가 다시 그만두고 그 이후로 기타는 쳐다도 안 봤던 우리 아이가 그날따라 기타를 잡고 뚱땅뚱땅 하더라고요. 그뒤 뭔가를 만들어요. 수연이를 불러서 막 뭘 연습해요. 그뒤 갑자기 엄마 아빠를 막 불러서 엄마 아빠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래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줬거든요. 부족하지 않게 칭찬을 해줬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요. 지금도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거나 편곡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 부부에게 제일 먼저 들려줘요. 그리고 평가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날도 이제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뭔가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 네가 노래를 만들었어? 되게 신기하다, 의아하다. 너가 음악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 엄마 그래 제목이 뭐야?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정말 자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갤럭시요. 아 그래? 갤럭시? 아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너는 갤럭시가 갖고 싶구나. 그러면서 문득 이 욱하는 그 이상한 그 승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꾹 누르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한번 불러봐. 저희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저희 딸과 함께. 갤럭시 너 혹시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반짝이는 은하 넘어 손잡고 나와 같이 걸어가 볼래? 노래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가사에서 놀랬고요. 두 번째는 멜로디에서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갤럭시 사주세요라는 가사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한테 이런 감성이 있는지 몰랐어. 너에게 이런 멜로디가 나올지 몰랐어. 야, 엄마가 속으로 생각한 게 참 잘못됐구나. 너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가서 또 만들어 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서 10분 만에 또 만들어 갖고 오더라고요. 이것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칭찬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특히 부모의 칭찬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걸 친구한테 가지고 간 거예요. 친구들한테 들려줬죠. 갤럭시 너 혹시 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지 같아. 이게 노래야?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겠다. 혹평을 받은 거죠 친구들한테. 그런데 우리 아이가요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았으니까.
어떤 전문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뭔가 재능을 발휘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와 정말 잘한다, 진짜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면 그 재능은 90% 발현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친구들이 아무리 칭찬해줘요. 야 너 최고야, 너 이거 네 일로 삼아도 되겠어, 부모님한테 가져가봐 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그 친구들의 칭찬은 10%밖에 발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누가 칭찬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줬죠. 저희 아이가 그때부터 샘솟듯이 노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부모님이 봤을 때 좀 부족해도, 친구들이 봤을 때 조금 남들보다 못하는 일이어도 본인이 그 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처음 만들어 온 걸 딱 제가 듣고 멜로디도 참 좋았지만 가사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그때 보였던 반응은 헐 이거였어요. 헐. 작은 눈을 크게 뜨고 그냥 입을 크게 벌리면서 헐 놀래가지고 정말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금방 또 다른 노래 만들 때마다 헐 하다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아이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가 내가 처음 만들어 온 노래를 가지고 아빠 정말 놀라워했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더 놀래키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래를 만들고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칭찬에 대해서 인색한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7번째 계명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많은 분들이 악동뮤지션의 창의성과 재능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앞에 있는 첫 번째는 칭찬을 통해서,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뭘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시도하고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이 개발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들이 딴짓하는 거 정말 싫잖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홈스쿨을 하면서 그대로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표 그대로 가져와서 공부를 시켰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막 친구도 없고 집에서 각자 방에서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돼준 것도 아니고 또 뭐 과외 선생님을 데려다가 공부시킬 만한 여력은 더더욱은 안 됐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교과 구성하고 진도표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거든요. 애들이 온종일 그 조그맣고 느려 터진 노트북 앞에서 하루 종일 그걸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을 선생님 삼아서. 얼마나 유혹도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딴짓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잘하다가 딴짓할 때만 걸리는 거예요. 애들 말로는. 그러면 두세 배 막 혼나게 되고. 사실 저희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좀 그 홈스쿨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갔을 때 찬혁의 사춘기가 겹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특별히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찬혁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초반 그때 나이 때 그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들 너무 고통스럽게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했어요. 지금 이건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는 것이 아빠가 무능한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 자격지심,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저는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사실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그걸 다짐했었는데 아이들의 미래와 그 인생을 망칠까 봐 계속해서 그걸 스트레스 주는 아빠가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후반에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맡겨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잠깐 몽골에,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나오게 됐는데요. 나왔는데 찬혁이가 나온 김에 검정고시를 좀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는 이미 이제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됐는데, 근데 저는 뭐 평균 한 60점만 넣으면 합격이래요. 근데 제가 이 아이 공부 진도표도 다 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알잖아요. 중학교 1학년 과정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평균 60점 맞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 평균 90점 넘으면 아이팟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기가 차긴 했는데, 그래 그랬어요. 그래, 제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뭐 아이들 그동안에 못 놀았던 거 놀고 친구 만나고 교회 수련회 쫓아다니고 공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럴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 시험을 보기 한 3일 정도만 벼락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몇 점 받았겠습니까? 89.4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험 점수를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예. 제가 그때 또 반성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신뢰하지 못했고 내 아이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는요 더 능력이 있구나, 더 지혜롭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반성을 했어요. 어쨌든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아이팟을 사주지 않아도 돼서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용돈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사더라고요. 몽골로 돌아가는데 결과적으로 큰아이가 한 학기를 또래 아이들보다 먼저 졸업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야, 너네들 공부 안 해도 좋아, 그냥 놀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표는 짜게 했거든요. 좀 생활은 규모 있게 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엄마 아빠 몰래 했던 그 딴짓을요 시간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초기에는 공부하는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다 노는 걸로 채운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했는데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딴 거 할래요. 그래도 시간표를 바꿉니다.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뭘 하면은 또 지루해요. 재미가 없대요. 매일마다 시간표를 바꿉니다. 6개월 내내. 뭐 시작은 한 건 많은데 마무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심지어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빠, 저희가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또 시간표에 넣더라고요. 6개월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찬혁이 고등학교 나이가 됐고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만큼 그 고통스럽지는 않게 좀 재밌게, 우리도 홈스쿨을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에 아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것이 저를 놀래게 했어요. 또 노래를 또 만들어 와요. 그때마다 헐 하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 아이한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2, 3개월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너무 그 일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도 또 캠코더를 들이댔어요.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그랬는데, 그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서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나이에 처음 노래를 만든 것 치고는 참 잘합니다,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보아하니까 이 유튜브를 찾아와서 아이들 노래를 듣고 팬이 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또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그 사이에 연락이 옵니다. 어느 대학생 음악 동아리에서 연락이 와서, 야, 너희들이 만든 노래를 가지고 함께 공연도 하고 행사도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누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공연을 다녔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아침마당, 스타킹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출연해달라고.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거 좀 놀랍기도 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얼른 몽골에 들어갈 생각이어서 저희가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있게 됐습니다. 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나 또 안 오시는 분들 저희 노래가 좋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까 참 궁금해요. 지금 K-팝 스타 2 시즌 2 예선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한번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너네 학원도 못 보내주는데 그런데 참여해서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면 공부도 되고 좋겠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에 몽골에서 시즌 1을 한번 애들하고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칭찬할 때는 정말 과하게 칭찬을 해요. 근데 혹평을 할 때는요 정말 상처를 엄청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심사위원들이 너희들에게 좀 혹평을 하더라도 너희 절대로 상처받지 마라.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뭐 잘해야 1라운드 본선 1라운드나 2라운드까지 가면 정말 잘하는 거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해라. 한 달 후에 보자.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먼저 몽골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끝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우승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간에 부모로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서포트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 그리고 기다려준 것밖에 없어요. 기다린 것도 저희가 기다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몽골 와 있고 아이들은 한국 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 정말 컸거든요. 겁이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간섭할 수 있는 영역 밖으로 확 나가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더군다나 생방송 들어가서는 3개월 동안 부모하고도 연락을 끊고 그렇게 그 공동생활을 하게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저희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거는 어쩌면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저희 악동 뮤지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딴짓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 딴짓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첫 권이 나왔고요. 작년에 2권이 나왔어요. 요지는 뭐냐면 딴짓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발견들과 발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놀이와 딴짓 안에 아이들의 창의성, 재능이 숨어져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저희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지금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시고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뭔가 좀 잘한다 싶어도 막 이렇게 껴들어서 학원 보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결과들을 아이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정말 사실 부모로서는 힘든 일이지만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 그걸 하다가 중단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시행착오가 결국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때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넘어져 봐야 일어날 줄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가르쳐라입니다. 앞에서는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간섭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과연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염려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의 울타리, 행동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사춘기 때, 그래 너 뭐 MP3가 갖고 싶지, 뭐 스마트폰이 갖고 싶지 이런 이제 요구 있을 때, 너가 갖고 싶은 것이 그 가게의 쇼 윈도우에 딱 걸려 있어. 정말 보기 좋지, 가지고 싶지. 근데 네가 그것이 네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줄 돈은 없지만 그것이 대가 지불이야.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네 것이 되려면은 과정 안에서 네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어느 대학에 갈 건지 거의 다 결정이 되는 상황에서 찬혁에게 물어봤어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꼭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찬혁이가 대학은 가고 싶대요. 어느 학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거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대요. 왜? 물어봤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거래요. 친구 따라서 대학 가고 싶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참 이해는 안 돼. 한심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가 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필요한데 검정고시 볼 거예요. 그래. 야, 검정고시 본다고 그냥 딱 합격되는 거 아니잖아. 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틀려. 그랬더니 공부해야죠. 그러면. 언제 공부할 건데? 지금? 내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대학 가려면 지금 공부해야지. 언제 친구 만나고 지금 이 딴짓거리 할 때냐?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 대학 갈 수 있어. 얘기를 해줘요.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답을요. 부모님이 하시는 그 잔소리 같은 답이 옳은 것인 줄 아이들이 알아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답을 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부모님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요. 그 목표나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관점과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극과 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결과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고 싶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9번째요. 같이 읽어주세요.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어라. 왜 아빠일까요? 여기에는 엄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주렴. 사춘기 아이들은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머리가 어른만 하잖아요. 머리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게, 쟤는 다 컸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춘기 아이들이요,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짧은 기간은 2년에서 3년 요 짧은 기간 동안 유아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격변의 시기를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엄청나게 머릿속에서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너 이쪽으로 A로 너 이거 해 그러면 B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 사춘기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한대요. 저희 아들도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전 다행히 그거에 관한 사춘기에 관한 책이라든지 다큐들을 많이 봐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착한 사춘기를 보내더라고요. 뭐 부모한테 반항을 한번 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집을 나간다든지 어떤 뭐 이런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얘는 정말 착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아빠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어떤 아빠와 아들 간의 어떤 그런 그 충돌이 온 집안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웃고 하하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우리 아이의 그 중학교 2학년 1년 기간을 굉장히 불행한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저희 아들에게 너 왜 그래? 너 진짜 나 너 이해 못하겠어. 아빠한테 반항해?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사춘기 때는 원래 다 그래. 쟤는 저게 비정상이 반항하는 게 아니라 저게 정상이야.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른들인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난 안 그랬어. 난 저 나이 때 안 그랬다고. 제가 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했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설득하면 될 거야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계속 갈등을 하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벽이 생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그러니까 아빠는 어떻게든 아이와 풀어보려고 자꾸 애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해요.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씩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애 목소리가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은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건데 대화라는 거는 소통인데 소통은 50대 50이라고 해요. 내가 50을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50을 이야기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대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빠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사실 아빠는 대화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싫었다고. 마음에 이 출입 금지를 딱 그어놓고 아빠에 대해서 철저하게 1년 동안을 단절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거의 마지막으로. 자기야, 정말 그러지 마. 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화가 많이 났나 봐요. 화가 확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 방에 가요. 이 얘가 너무 예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아이의 멱살을 확 잡아 올리더라고요. 잡아 올리면서 막 흔들더니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잖아! 라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놀랬죠. 놀래서 눈물을 막 흘려요. 저는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저희 딸도 막 울면서. 저희가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화가 나면 그 화를 하루를 넘기지 말자라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그때만큼은 지키지 못했어요. 3일 동안을 제가 그 화를 못 누르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도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아빠하고 얘기를 하질 않는데. 딱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여기 좀 앉아봐. 그래서 제가 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앉았어요. 저희 아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혁아, 지금까지 1년 동안의 이 모든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다 너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아빠 때문이더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를 용서해 줄래? 저희 아이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욱하는 성질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아빠는 원래 저래. 그냥 저러다 말 거야 라고 그때 가서 또 용서해 줄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1년 동안 그렇게 그 시간들이 힘들었던 우리 아이가 갑자기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아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빠 용서해 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자기한테 앞으로 잘하래요. 저희가요, 정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그 벽,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고 높았던 그 벽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가요, 회복을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화해와 용서는요, 가족을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후로 그 전보다 더 단단한 가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좀 지났는데요. 이거만 좀 빨리 맞춰.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요. 같이 읽어주세요. 예, 사랑에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의 스킨십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의 스킨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얼마든지 해주셔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하시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끊으셨나요? 의외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스킨십도 그때부터 아예 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아기 때부터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끊지 마시고 꾸준히 스킨십을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 너를 많이 사랑한, 너를 많이 좋아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볼에다 뽀뽀를 해주시다든지 안아주시는 거,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저희가 이제 행복한 아침을 맞고 싶어서 아침에 화를 내지 말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깨울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불을 젖히거나 막 때리거나 흔들어 깨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고 스킨십으로 깨워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같이 누워서 아이들의 볼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등을 만져주면서 아이에게 야, 수연아, 너는 어제도 이뻤는데 오늘은 더 이쁜 것 같아. 우리 수연이는 뭐 먹고 이렇게 이쁠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이들이요, 정말 잠결에 엄마 아빠 사랑 먹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아침에 정말 아이들이 눈을 떴을 때 엄마 아빠를 바라보는 눈,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이렇게 화목하고, 또 그래야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할 때 행복한 마음으로 가죠.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간 아이들이 또 남편이 돌아올 때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스킨십을요, 일찍 끊으신 분들은요, 단계별로 하세요. 혹시라도 급하게 아이가 자고 있는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팔베개 하고 막 뽀뽀하려고 이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놀래고 싫어해요. 특히 아빠들이 우리 어린 딸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딸들이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래고 싫어해요. 그랬을 때는 단계를 가지셔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한다, 사랑해, 우리 딸이 최고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손을 잡으시고요,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요, 허그해 주시고, 그리고 뽀뽀도 시도해 보시고.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요, 받아들여요. 저희 제목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행복해야 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부부가 행복하셔야 되죠. 또 부부가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나 자신이 행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 책임 전가를 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하면 온 가족이 변하죠. 저희 남편이 잘못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 것처럼. 저희가 이 10가지를 통해서 제시하는 3가지 관점은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1계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일생 동안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 하셔야 될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품 안에 자식일 때 부모를 찾습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면요, 부모를 찾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고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한다는 것은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거거든요.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워주는 거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지만,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안에 인테리어를 짜고 하는 거는요, 정작 그 집에서 살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생각하는 행복의 관점과 가치를 아이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 관점과 아이들의 관점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인생의 어떤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을 드렸죠. 자녀들의 피난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2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충분할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교과서가 필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지만요, 결국은요, 경외라고 하는 건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나타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의 교과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할 때, 이 경외하는 자는요, 부모님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견고한 유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삶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이렇게 해결된 것을 아이들이 목격하고 배웠을 때요, 이 아이들도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찾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국영수학 가르치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신 지혜와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각 사람이 다른, 이것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사용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재능을 주셨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